안녕하세요. 현재 강릉시 중앙동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오늘로써 1년째 되는 날이네요. 아마 매년마다 그러겠지만 작년 이맘때 저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죠. 어차피 지울 수 없는 기억이기에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사랑하는 남자와 2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는 동네 경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나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엄마의 등짝 스매싱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었죠. 당연히 첫인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심만 간단히 먹고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의 남편은 상당히 유머스럽고 상황마다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언어 구사력이 상당했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빠져 있던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첫 만남부터 시작이 좋게 다가왔어요. 그때 정말 인연이 있긴 하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엄마 또한 기뻐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큰 다툼 없이 5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회사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저희 가족에게 위기가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하필이면 결혼 이후 맞벌이하며 5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조금 더 큰 집에 이사를 갔는데 하필 남편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회사 직원분들 전체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사장님은 잠수를 타버린 상태였죠. 회사도 경매로 넘어갔었고 저희는 경찰에 접수된 처리를 마냥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었네요. 여보,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조차 없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지금 몇 달째 경찰서에 연락이 없잖아. 다른 직원들도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지? 당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며? 그럼 퇴직금만 해도 그게 얼마야? 내가 버는 돈 가지고는 앞으로 대출비까지 갚으면서 생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요즘 다른 회사들도 다 공장 문 닫고 난리도 아니래. 우리 공장도 당연히 비켜갈 수는 없었나 봐.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 찾아봐야지. 오빠가 봤을 때는 절대 돈 못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장을 잡았다고 쳐.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땡전 한 푼 없다고 입 싹 닦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희망조차 가지지 않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돈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처음으로 그날 남편과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투게 되었고 각방까지 쓰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서로가 불안했던 마음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돈을 못 받은 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해져 있기도 했었어요. 남편도 당연히 10년 넘게 일을 했던 회사에서 배신을 당했으니 당연히 제정신으로 버티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다른 직장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었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임신 초기라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때는 저도 회사를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당분간 다른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고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서로 의지하며 힘이 돼주었던 부부 사이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결국 불안해진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양가 부모님까지 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서방, 정말 실망일세. 지금 내 딸이 홀몸도 아니고 자네 자식을 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선 먼저 살아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데 벌써부터 무너져서는 집안의 가장의 길 포기해서 온 집안의 술 냄새가 풀풀 풍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안에 처박혀 있다면 자네만 평생 바라보는 내 딸과 뱃속에 있는 자네 자식은 어쩌라는 겐가? 저기요 사돈, 말이 좀 심하시네. 지금 그게 제 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얘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면 버티질 못하겠어요. 적당히 지저대셔야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한참을 떨어진 내 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안 좋은 말만 하시면 지금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집안을 둘러보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고요. 나만한 가구들이 있어요. 온갖 가전제품 전부 집어던져서 죄다 부서져 있는 상태 안 보이시냐고요.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 딸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정서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뒤따라오는 거지. 전혀 노력하지 않고 현관에는 소주가 짝으로 버려져 있는데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자네 지금 사돈지간 싸우고 있는데 잠이 쏟아지나? 술을 그리 마셨으니 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는 게 낫겠네. 이런 환경에 내 딸 뱃속에 있는 손주가 자라면서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해결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쓴소리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감싸고 돌면 도대체 뭐가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시어머니나 되셔가지고 자기 아들 편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살게 하고 싶지 않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딸에게 절대 소개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양가 부모님은 결국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모인 자리가 말다툼에서 몸싸움으로 번지는 충격적인 전개로 흘러가 버렸어요. 양가 집안 얼굴 붉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말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그 와중에 술에 찌들어 정신 차리지 못했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 또한 그동안 힘들게 붙잡고 있었던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서 남편의 뺨에 손이 수차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양가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다며 임신한 몸인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네요. 한평생 자기 아들 얼굴에 손댄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머리카락이 다 뽑힐 정도의 엄청난 압력으로 제 머리를 꽉 쥐었네요. 아프다는 생각보다 정말 끝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니 미래를 함께할 남편을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로 감정만 나빠져 이혼 서류까지 준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지만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혼 서류를 들고 있던 제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뺐더니 그 안에 남편이 작성해야 될 부분들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름을 써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이혼 서류 작성을 끝내버렸어요. 언제 한번 써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망설이지 않고 끝낸 뒤 저에게 다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곤 소주 한 병 들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작성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날 36년간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눈에 띄게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다행히 입덧은 심하지 않아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 그렇게 이혼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가정법원에서 만나 함께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돌변한 눈빛을 보여주며 느닷없이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쏟아내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네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기 싫다고? 나 가지고 지금 장난하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미안해. 그걸 알면서 내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우린 해선 안 될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고 양가 부모님까지 등을 돌린 상태야. 지금 이혼 물러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이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그랬어. 나도 당신의 밑바닥까지 전부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당신 자식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잖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이혼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지켜봐주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그동안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야?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 아직도 술에 취해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됐고, 더 이상은 할 말 없으니 주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오늘로써 우리의 인연은 끝내도록 하자. 나도 더 이상은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 지금 이혼 안 하면 당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뭐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남편은 절대 일어나려 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몸을 돌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양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며 눈물로 애원하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황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인 것 같았어요. 이혼 준비 기간 동안 저에게 전화도 몇 번 왔었고, 시모는 갑자기 아이는 잘 크고 있냐는 문자도 보냈었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보다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저에게 먼저 진지한 사과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뒤 저희 부모님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돼 먼저 찾아가 저희 부모님이 잘못에 대해 봐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잘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실하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저도 정신을 차렸다며 애원하는 남편과 옆에서 거들은 시모를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정말 멀쩡한 상태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려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날에 가정법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엄마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실수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른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어느새 조용해졌고, 엄마와 제 핸드폰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조용해졌고, 그제서야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여셨던 아빠가 기겁을 하며 놀라셔서는 현관문 앞에서 뒷걸음질 치셨네요. 자네 아직까지 안 가고?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그러게 왜 밀어날 정도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겐가?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수습 또한 제가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예진이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워서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 정신 차렸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변화된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나왔어. 얼굴 좀 보여줘봐.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겐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자네를 믿을 수 있겠나? 아무리 회사가 망했더라도 그렇지.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장모가 얘기하는데도 술에 찌들어 정신 차리지도 못할 정도의 술을 퍼마셔놓고 내 딸 힘들게 했는데 나보고 파주라고? 자네는 예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보게. 나중에 예진이가 출산하면 아이 뺏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얼씨구,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제 아들 혼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게 뻔할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저희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와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이혼 절차 밟고 남남이 되는 게 저희는 속 편합니다. 엄마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며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거부했어요. 얼굴조차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은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의 잘못을 손이 발휘되도록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와 남편이 그간 잘못된 행동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처음에는 엄마도 흥분을 하면서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니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는 듯 싶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는지 거실로 불러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세세하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낸 뒤에야 엄마는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게 되었고, 그 이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저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모 또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셨어요.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시고 사이좋았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야만 했는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저는 만삭이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아직까지 경찰이 잠적한 사장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었고 언젠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계속 버티며 그렇게 서로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곧 출산이 임박한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며 남편과 함께 저녁에 오길 원하시길래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만삭이 돼서 그런지 차 안에 앉아있는 게 숨이 차고 너무 힘이 들어 의자를 젖힌 상태로 누워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도중 남편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일어나봐. 큰일 났어.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안전벨트 하고 손잡이 꽉 잡고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잘 가던 차가 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설마 사고 나는 건 아니지?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아예 먹통이 되어 버렸다고.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여보. 그 순간 앞에 멈춰있던 차와 부딪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는지 눈은 떠졌고 그제서야 느껴지는 온몸의 고통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웠고 비명도 지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네요. 흐려진 시야는 점점 선명해지면서 고개를 돌릴 수 없어 눈을 좌우로 돌려보니 제 곁에는 엄마가 병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자 저를 바라본 엄마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의사를 불러 몸 상태를 체크하며 정신을 차렸으니 지금부터 진짜라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 움직일 수 없는 고개를 계속 들어 배 쪽을 바라보려 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곧 태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엄님, 저 왔어요. 예진이는 좀 어때요? 아직도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아까 깨어났네. 의사가 와서 몸 상태 체크하고 돌아갔어. 자네는 몸 상태 괜찮은 겐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러게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 결과 나올 거예요. 예진아, 정신 좀 들어? 당신마저 세상을 떠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다니까. 불행히도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 내가 지켜줘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라도 살아있으니 하늘에 감사해야지. 차가 갑자기 빨라지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던 건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였대. 급발진이라고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차가 제어되지 않았다는데 일단 그때 당시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나도 얼마나 놀랐던지.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밟았는데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전혀 줄지 않더라고. 거기다 에어백이라도 잘 터지면 다행이었는데 하필 운전석만 에어백이 터지고 보조석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당신은 사고 날 때 그대로 충격을 다 받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에어백이 안 터졌는지 확인해보니 불량을 의심하고 있긴 해. 명확하게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생각이야. 남편은 움직이지 않는 제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제가 남편을 원망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그때의 상황에 대해 가슴이 아픈 것뿐이었네요. 뱃속에 있던 아이의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의사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며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저 또한 엄마의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오열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며 아픈 몸으로 난리를 치자 지켜보던 의사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진정제를 계속해서 투여하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를 진행했어요. 정신이 들만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면제와 진정제는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면서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상태를 호전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 만약 강제적으로 이혼을 강행했다면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선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했는데 괜히 나가서 그동안의 인생을 허비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다 보니 어느새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선을 보라며 등 떠밀지만 않았어도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엄마만 보면 진정제를 맞았음에도 난리를 쳤었죠. 남편이 옆에 있기만 해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했어요. 저는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채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니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체를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더니 조용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잠시 뒤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보면서 몸은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해 잠시 동안 빤히 쳐다보자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도 전에 자신이 누군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 하긴 나도 처음에 예진이 너 사진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나 우성이야. 이제야 알아보겠어? 무리해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 들어보니 아직 몸이 온전치 않다며. 예진이 네가 일어나기만 간절히 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예진이 네가 사고 당했을 당시 사고에 대해 수사를 내가 진행하게 됐어.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 때는 약골이었는데 지금은 형사가 되어 있네.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 찾아왔어.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대화하자고. 둘만 대화하길 원해서 너희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켜줬으니까 하는 얘긴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순 급발진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인 것 같지 않더라고.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고 직전 너가 목격했던 진술에 대해 듣고 싶은데 어머님이 재활치료 받는 걸 아예 거부하고 있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서둘러 재활치료하자. 그래야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아직 모든 게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서 더디게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사고가 단순 사고는 아닌 게 분명해. 왜 예진이 너만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이라는 저 사람은 멀쩡한데 말이야. 기운 차려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밝히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고등학교 때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친구가 담당 형사로 찾아왔고,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는데 저를 기억하는 것 보니 그래도 서로 나쁜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았고, 우성이는 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은 채 제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돼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자리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남편 쪽에만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멀쩡했으니까요. 우성이가 돌아간 이후 치료받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건 세상을 떠난 아이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그때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몇 달간 지방 출장을 떠난 상태라 병원에 오지 못한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들었었고,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질 정도로 몸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지만 저녁만 되면 온몸에 고통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정제와 수면제 약을 복용했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구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호전된 제 모습을 보면서 밝은 얼굴을 보여줬고, 이내 다시 굳은 표정을 보이더니 사고에 대해 다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우선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부터 결과를 알려줄게. 사고 당시 기록된 데이터를 뽑아온 결과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었어. 보통 급발진 사고는 말 그대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차량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로 급격하게 높아진 속도로 유지하며 앞으로 돌진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발이 가겠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겠지? 그런데 데이터는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은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여기에서 우리는 1차로 의심을 했었지. 그런데 이 데이터 기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록일 뿐 오류로 인해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사고가 나기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누워있던 나를 일으켜 세웠고, 불안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당황해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앞에 있던 차량이 멈추면서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야. 내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야. 정말 내 남편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 쪽은 거의 확신하고 있어. 더 중요한 건 에어백에 연결되어 있던 선이 끊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더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 목격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야. 만약 후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면 정말 급발진일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예진이 너 생명보험 들어놨었더라? 그것도 꽤 오래됐던데. 그거 예전에 엄마가 들어놨었던 건데 남편 만나기 전에 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야. 보험 들면서 그냥 같이 들어준 거고 결혼 이후 내가 납부하고 있었지.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펼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건 천벌받을 짓이잖아. 일단 예진이 네가 지금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떤 짓을 저지를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기 앞에 있는 긴급 호출 비상벨을 일단 눌러. 내가 간호사에게 말을 해놨거든? 그거 누르는 순간 나에게 연락 달라고 얘기해뒀어. 나도 최대한 증거물들을 확보할 테니까 그 전까지 예진이 너도 몸 관리 잘하고 있어. 친구의 말에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뿐인 남편이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는 자기 자식도 있었는데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저지른 행동이라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방 출장을 갔다 온다던 남편이 돌아왔고 병원에 오자마자 엄마와 제 몸 상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먹고 자야 할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그걸 모르고 있던 남편은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의사와 엄마를 통해 지속적으로 몸 상태가 어떤지 보고받고 있었고 많이 좋아진 걸 알게 되었는지 다음날 잠깐 시간을 내어 바람 좀 세게 해주고 싶다며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아주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다고 동의를 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동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잘 자고 있는지 옆에 앉아 손을 만져주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네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었고 남편은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릴 게 뻔했기 때문에 친구의 조언대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건 알지만 일반적인 조사만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이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면서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얘기하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제가 좋아하는 식당도 예약해놨다며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하면서 조용하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당연히 싫다고 반복해서 얘기하자 그때부터 반강제적으로 몸이 성취하는 제 팔을 끌어당겼고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때 확신했죠. 정말 좋은 뜻으로 바람을 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따라가게 되면 저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남편의 팔을 뿌리치곤 긴급 호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실로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오면서 무리하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는 남편과 분리를 시켜줬어요. 간호사는 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고 다른 경찰분들과 함께 병실문을 열며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건 그때 당시 사고 현장이 담겨있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후미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고가 나기 직전 차량을 왼쪽으로 틀면서 오로지 저만 차량과 충돌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브레이크가 밟아도 듣지 않는다는 건 전부 거짓말인 걸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엄마는 털썩 주저앉았고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고를 계획한 남편은 자기의 잘못은 시인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자백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었네요. 솔직하게 모든 걸 진술한다면 법정에서 형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에 진실을 밝혔고 남편이 이런 계획을 꾸민 건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었다며 직장도 잃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싶지 않아 모두 다 같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만 제가 생명보험이 있다는 게 그 순간 생각이 나면서 운전대를 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진술이었죠.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오랜 기간 징역형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밝혀준 제 친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하네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모든 걸 처리하고 지금 현재 부모님과 공기 좋은 강릉으로 이사와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불행보다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일들을 오늘로써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